집에만 돌아오면 아내가 황급히 파란색 수건부터 걷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그런 행동이 반복되자 그 사소한 행동에 의심이 들어 몰래 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죠.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낯선 남자가 제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저 단순한 외도로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파란색 수건 한 장이 저를 끔찍한 비밀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비밀은 저를 한 아이의 아빠에서 한순간에 타인으로 만들었고 곧이어 영원히 숨겨질 뻔한 신생아 뒤바뀜 사건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의 해가 건물 사이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던 오후 6시 30분. 최현우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하루 동안 한성중앙병원 약국에서 복잡한 처방전과 씨름하며 보낸 그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부터 심신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현우에게 22층 보금자리는 단순한 집이 아닌 세상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성체와 같았습니다. 그는 35이라는 나이에 안정된 직업과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늘 그렇듯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가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아내 윤세나는 현우에게 있어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전에 간호사로 일하던 섬세함과 살뜰한 태도는 결혼 후 가정을 돌보는 일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세나를 복덩이 현모양처라며 칭찬했고 현우 역시 그 말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세나는 요리도 훌륭했고 남편을 살뜰히 챙겼으며 아이에게도 헌신적이었습니다. 현우는 이 완벽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석 달 전부터 현우의 이 견고한 믿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기분 나쁜 불길한 예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정확하든 혹은 업무를 일찍 마쳐 예고 없이 귀가하든 세나는 현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거의 반사적인 행동처럼 그녀는 베란다로 황급히 달려가 빨래 건조대에 널린 목욕수건을 정신없이 걷어들이곤 했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어지러운 빨랫감을 보이기 싫어서라거나 수건이 오래 노출되어 색이 바를까 염려해서일 것이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허겁지겁 더두어드리는 그 파란색 수건이 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난히 선명한 파란색 목욕수건이었습니다. 푸른 화분들과 아이의 알록달록한 옷가지들 사이에서 홀로 강렬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색깔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색의 수건들도 있었지만 현우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걸려있던 것은 대부분 그 파란 수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우는 그 수건을 쓴 기억이 거의 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문을 열기 전 문틈으로 아내를 몰래 엿보았습니다. 세나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물건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베란다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나는 깜짝 놀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여보 왔어? 아까 빨래를 널었는데 다 말라서 걷고 있었어. 아내의 변명은 자연스러웠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찰할수록 현우의 의심은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현우는 몇 번이고 떠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수건은 왜 매일 이렇게 자주 빨래 바구니에 있는 거야?
다 한 거 아니야? 세나는 평소처럼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상하게 냄새가 나네. 다시 빨려고. 현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호수 위에 돌덩이가 던져진 것처럼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가 짱짱했던 날 일부러 늦게 귀가했을 때 베란다에서 급히 걷어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은 듯 축축하게 젖어 있던 파란색 수건을 발견했을 때 현우는 아내의 행동이 단순한 결벽증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 수건은 분명 현우가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징표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경찰인 친구 오진혁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는 진혁의 냉철하고 예리한 분석력을 믿었고 그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우의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아내가 보이는 이상 징후와 파란 수건에 대한 집착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현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진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뭔가 수상하긴 하다. 네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그 수건을 숨긴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혹시 그 파란 수건이 당신이 없을 때 누군가와 소통하는 신호 같은 거 아닐까? 신호라는 단어는 현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현우가 막연하게 느꼈던 불길한 예감을 명확한 신호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었습니다. 세나가 수건을 거둘 때의 다급함, 현우를 바라보던 피하는 듯한 눈빛, 그 모든 것이 현우를 속이기 위한 행동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파란 수건은 현우의 완벽했던 가정에 침투한 배신자의 깃발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확신이 현우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진혁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현우는 이 순간부터 침묵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의심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는 평소보다 더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썼습니다. 현우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 잠든 아내와 아이를 보면서도 그는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잔인한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내일 당장 현우는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해줄 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파란 수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 말겠어. 설령 그 진실이 내 영혼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나는 이 고통스러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치고야 말겠어. 현우의 눈빛은 이미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이 오기를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 세나의 모습은 영락없는 현모양처였지만 현우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아내가 잠에서 깨기 전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에 급히 처리해야 할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나는 가볍게 하품을 하며 아침 식사를 꼭 챙기라며 평소와 다름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완벽한 친절이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키는 법이니까요. 현우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대신 집 근처의 작은 전자제품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우는 최고급 소형 감시 카메라를 골랐습니다. 크기는 작아서 숨기기 편하고 와이파이로 스마트폰과 실시간 연결이 가능한 기종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 카드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현우의 손은 소형 감시 카메라를 고르는 내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아내를 감시하기 위한 덫을 놓고 있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베란다를 가리키며 며칠 전 비 때문에 화분 몇 개가 쓰러져서 베란다 정리를 좀 해야겠네. 당신 힘드니까 내가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세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아이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그 틈을 이용하여 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크고 잎이 무성한 덩굴 식물 화분 아래쪽 틈새에 소형 감시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이 위치는 렌즈를 완벽하게 가리면서도 거실과 현관문 전체를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었습니다. 현우는 오후 시간에 역광이 생기지 않도록 빛의 방향까지 계산하며 각도를 신중하게 조절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현우는 방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이틀 후 현우는 일부러 야간 당직 근무를 신청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집을 나설 때 세나에게 오늘 밤은 당직을 서야 해서 병원에서 잘 거야 라고 말을 흘렸습니다. 세나는 별말 없이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조심해 여보라고 당부하며 현우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현모양처였지만 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 같은 순수한 애정을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아파트를 빠져나왔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대신 단골 카페로 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오전 9시쯤 세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주방을 정리했으며 동요를 틀어놓고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현우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오전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현우는 아내가 베란다로 나가 목욕수건을 탁탁 털어 널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그 파란색 수건이었습니다. 현우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파란 수건이 널리는 순간 현우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정확히 11시 30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조용했지만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세나는 살짝 놀라는가 싶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서 렌즈로 밖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키에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는 현우도 아는 아파트 주민인 배상필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주저함 없이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나는 웃으며 그의 팔을 끌어당겨 문을 닫고는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내연 관계였습니다. 현우는 아내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그가 현우의 아내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 현우가 끌어안고 잠들던 아내, 현우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소파로 가서 나란히 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껐지만 그들의 함께 있는 장면은 현우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거의 1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망치로 현우의 심장을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인생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란색 수건 한 장, 그 보이지 않는 암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현우가 모르는 사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나 단순한 암호였습니다. 현우가 출근하면 세나는 수건을 널고 현우가 퇴근할 때쯤이면 거두었습니다. 그 남자, 배상필은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신호를 보고 찾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암호였습니다. 어떻게 아내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어떻게 현우의 아이가 바로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이 집에서 바로 이 공간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고통, 의심과 배신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내일 당장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고 이 잔인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야간 당직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큰한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나는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동요를 들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마치 방금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나가 현우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직 힘들지 않았어? 여보, 밥 먹자. 현우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하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세나는 다정하게 의자를 빼주며 현우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현우는 빨래 바구니에 곱게 개어져 있는 파란색 목욕수건을 보았습니다. 베란다 밖에서는 여전히 푸른 화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분 중 하나 아래에 현우에 대한 세나의 배신을 매시간 기록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는 사실은 오직 현우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와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우의 내면은 분노, 고통, 의심, 그리고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결백을 바랐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정직한 진실이었을까요? 이제 현우의 옆에 누워있는 이 여자는 더 이상 현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는 잔인한 사실만이 현우를 짓눌렀습니다. 다음날 아침동이 트기도 전에 현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침실을 비추며 평온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우는 바깥쪽을 향해 누워 있었고 세나는 아이를 안고 현우에게 등을 진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근한 고통이 피어올랐지만 현우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노하고 소리치고 물건을 부수고 아내를 흔들어 깨워 모든 것을 따져 물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니 그 안에는 훨씬 늙고 지쳐 보이며 무언가 산산조각 난 듯한 눈빛을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침 식사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세나에게 아이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리고 현우가 알아봐 주기로 했던 약국 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나는 여전히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현우는 세탁 바구니에 있는 파란색 목욕수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잔인하게 선명한 파란색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던 그 물건이 현우의 결혼 생활을 파멸로 이끈 어둡고 추악한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다니. 오전 내내 현우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제 찍힌 영상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아주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의 내연남 배상필은 현우가 없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올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너무나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현우가 늘 외투를 걸어두던 바로 그 옷걸이에 자신의 외투를 거는 모습까지. 현우가 사랑하고 지켜주고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아내는 그 남자에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뜨겁게 환대하는 연인처럼요. 현우는 두 사람이 소파에 뒤엉켜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현우 아들의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씻지 않은 아이의 밥그릇도 보였죠. 그들은 이 집에서 현우의 가족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가운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아들은 바로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엄마가 저 문 너머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현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현우를 배신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행복, 도덕, 그리고 가정에 대한 믿음까지 모욕한 것입니다. 그 순간 현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오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아, 지금 좀 만나야겠다. 급한 일이야. 진혁은 길게 묻지 않고 자기 근무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현우를 보자마자 진혁은 현우의 눈빛만 보고도 심각한 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아낸 거구나.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열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혁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진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쓰레기네. 현우는 이 말을 듣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혁은 한참 동안 현우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증거는 확보했으니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더 모아두는 게 좋을 거야. 현우는 진혁의 조언을 이해했습니다. 영상 하나만으로는 아내와 대면하거나 이혼, 양육권을 가져오기에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외도는 상처이지만 여러 번의 외도 기록은 명백하고 유리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날부터 현우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자상한 남편이자 좋은 아빠였습니다. 새날을 도와 아이를 돌보고 요리하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현우는 아내와 대화할 때마다 그녀의 눈빛, 몸짓, 목소리 톤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아마 세나는 현우가 의심을 거두었거나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여전히 파란 수건을 널었고 현우에게 미소를 지었고 현우가 지나갈 때 어깨를 가볍게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매일 카메라를 확인하며 그 배신자들의 모든 순간을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현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았지만 지금 폭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단계를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덮쳐서 그 배신자 여자 앞에 서서 똑똑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파란 수건의 암호를 풀었다고. 그리고 바로 그 수건이 현우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깃발이 될 것이라고. 3일 후 모든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현우가 집을 비운다고 말할 때마다 어김없이 30분 뒤에는 파란색 수건이 베란다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배상필이 마치 집주인 양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부부처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심지어 한 번은 현우의 아들을 안아들고 놀아주기까지 했습니다. 현우는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영상을 돌려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독한 술 한 병을 다 비우고 책상에 엎드려 패배자처럼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한 번은 현우 옆에 앉아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일이 힘든 거야? 현우는 아내를 돌아보며 피곤한 척 대답했습니다. 응, 아마 그런가 봐.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웃지 않는지 알아? 당신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나약함에 구역질이 나기 때문이야. 현우는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파란색 목욕수건이 나타날 때마다 현우가 아들을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던 바로 그 소파 위에서 뻔뻔스러운 애정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이혼하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생각할수록 이 치욕을 그냥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세나는 현우의 진심 어린 사랑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현우의 금쪽 같은 아들이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그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현우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들이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들을 목격하고 모욕을 주고 싶었고 세나가 오랫동안 속여온 남편과 직접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세나에게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도 장님도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현우의 부모님이 아이를 하루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현우는 아이를 이 끔찍한 장면에서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세나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시네. 내가 요즘 바빠서 통 못 뵙기도 했고 오늘 점심때쯤 데리고 다녀올게. 세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남아서 아이가 어지럽힌 장난감도 정리하고 밀린 빨래도 좀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그녀가 배상필을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우는 세나에게 당부했습니다. 나 하룻밤 자고 내일 올게. 당신도 좀 푹 쉬어. 세나는 가볍게 웃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도 참아, 아들. 그날 점심 현우는 아이를 안고 옷가지와 분유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가서 아이를 맡기고 친구 진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현우를 보자마자 그가 무슨 미친 짓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너 정말 괜찮겠어? 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는 못 참겠어.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진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제발 이성을 잃지 마. 살인 사건으로 만들지 말라고. 오후 3시쯤 현우는 아파트로 돌아왔고 베란다를 통해 현우의 집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름 끼치게 베란다에는 파란색 목욕수건이 널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당장이라도 달려 올라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남자를 붙잡아 죽도록 패고 싶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형 감시 카메라 화면을 켰습니다. 배상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서로를 껴안고 웃고 익숙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죠.
오후 5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현우는 1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미리 집에서 나오기 전에 준비해둔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우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나와 배상필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났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세나는 황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렸고 배상필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서서 마치 낯선 사람들을 보듯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세나가 더듬거리며 말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이 더러운 짓거리들을 내가 전부 다 보고 있었어. 세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배상필은 고개를 숙이고 옷을 주워 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앉아.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이 영상 전부 신문사에 넘길 테니까. 배상필은 얼어붙은 채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는 세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그 파란색 목욕수건이 우리 결혼 생활을 끝장냈다는 거 알아? 세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현우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면서 지 새끼가 집을 나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 남자를 소파에 눕혀? 배상필은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기 일단 진정하시고. 현우는 그를 향해 횡몸을 돌려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아주 침착해. 내가 맞은편 1205호에 사는 놈이라는 것까지 알 정도로 아주 침착하다고. 수건 보일 때마다 넘어왔지? 이따위 수건 암호 놀이가 아주 대단한 작전이라고 생각했나? 코피로 얼룩진 배상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감정이. 현우는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감정? 당신이 말해봐. 왜 그랬어? 이유가 뭔지 똑바로 말해봐. 세나는 계속 울기만 하다가 이내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바빴고 예전처럼 나를 바라봐주지 않았어. 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려고 죽어라 일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온 것이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돌아서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난 이미 사인했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 누구랑 살든 상관 안 해. 하지만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한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는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세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만은 자기가 키우게 해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친 거야? 내가 내 새끼를 왜 다른 남자에게 맡기겠어? 금쪽 같은 내 아이를. 배상필은 세나를 일으켜 나가려 했고 현우는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텅 빈 집안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따뜻한 집은 버려진 자취방처럼
차갑고 휑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현우에게 여보, 밥 먹어요라고 부르는 세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베란다에 나가 파란 수건을 걷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신의 증거였던 그 수건은 그날 밤 더러운 기억의 조각들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세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민 지 일주일 후 현우는 싱글 대디로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밥을 하고 아이 반찬을 해서 밥을 먹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허둥지둥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서둘러 퇴근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녁을 차리고 집을 치웠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미열이 있어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힘내야 해. 이제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엄마의 배신 장면을 목격할 뻔했던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넌 내 아들이 아닐지 몰라. 하지만 넌 아빠의 세상 전부야. 그리고 아빠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세나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양육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판사에게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그것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우는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니야. 내 아들이 맞아. 그 애는 나를 닮았어. 입도 코도 나를 닮고 발가락도 나를 닮았다고. 내 아이가 맞아. 내 아이야. 그는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저희 부부와 배상필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양육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혼은 미뤄졌습니다. 부모님께 맡겨둔 아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잠자는 아이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넌 내 아들이 아닐지 몰라. 하지만 넌 아빠의 세상 전부야. 그리고 아빠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안아주고 매일 아침 이마에 입을 맞추고 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담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여 자신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현우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배신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현우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파멸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일주일이 마치 7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세나와 배상필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초조한 모습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3장의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이 써 있는 결과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눈을 아래로 내리면서 애타게 내 아들이기를 바라는 현우였습니다. 결론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결과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나도 옆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럴 수 없어. 분명히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야.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이죠. 현우는 이상해서 나머지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상필의 것을 확인하자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현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배상필을 보니 그도 저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나의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순간 현우는 결과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세나의 것에도 모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현우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끝없는 허공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온 마음을 바친 남자가 그 아이가 전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감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텅 빈 머리로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현우는 부모님 집에 돌아와 활짝 웃으며 자신을 맞이하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빠 왔다? 아빠, 이것 봐요. 나 그림 맞췄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온전한 믿음으로 현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죄 없는 아이였습니다. 현우는 아이 옆으로 다가가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우리 아들. 정말 잘 맞췄네. 현우는 자신이 연기를 하는 건지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지만 심장이 너무 아파서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현우의 친아들도 아니었고 세나의 친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분명히 세나가 10달 동안 배가 불러 아이를 낳는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현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의 실수 아니면 어떤 어두운 음모? 현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세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세나는 절망 가득한 눈으로 현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아이를 낳았어. 현우 씨. 당신도 직접 내가 낳는 것 같잖아.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검사지가 잘못 나온 걸까? 현우는 그녀를 미워해야 마땅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친자식까지 잃은 데 대한 차가운 동정심뿐이었습니다. 현우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겠어.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 매일 밤 내가 안고 자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네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세나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현우가 근무했던 한성중앙병원부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병원 행정실에 아는 의사를 통해 출생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세나가 출산한 날짜와 함께 아이에게 식별 번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자는 10년 이상 경력에 헌신적인 간호사 정유경이었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병원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세나는 즉시 그날 밤의 모든 산모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세나 외에도 서민이라는 다른 산모 역시 비슷한 시각에 남자아이를 낳았고 두 아이는 같은 신생아실에 있었으나 서민이의 아이가 황달기로 인해 잠시 집중 관찰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남자아이 그리고 3명 모두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 현우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생아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우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서민이의 옛 주소와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미혼모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 관계자라고 속이고 서민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자신의 아이를 헌신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가 안고 있는 아이에게서 자신을 기묘하게 닮은 구석을 발견했습니다. 눈매, 입매, 그리고 콧날까지. 현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즉시 서민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녀의 아이와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결론 부자 관계가 성립함. 친자 확률 99.999%.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두리 낡은 집에서 살던 그 아이, 가난한 산모의 아들이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우가 지금까지 키워온 아이, 현우를 아빠라고 부르고 매일 밤 품에서 잠들던 그 아이는 현우와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고통스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현우는 이제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현우가 친아들처럼 사랑한 아이, 다른 한쪽은 현우의 핏줄인 아이. 이때 퀵서비스 기사가 발신인이 없는 갈색 봉투를 배달했습니다. 안에는 둥글고 단정한 글씨체로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고 편지 끝에는 간호사 정유경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세나가 아이를 낳던 그날 밤 근무했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아마도 병원의 지인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과다 출혈 산모 처치로 탈진 상태였던 그녀가 신생아들을 신생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식별표 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했고 그 결과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는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겪은 모든 비극이 한 지친 사람의 몇 초간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니. 현우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우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나와 헤어지는 것보다 더 현우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주말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던 그는 결국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아이를 계속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도 데려와 마치 부서진 운명의 두 조각처럼 형제처럼 함께 살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아 마땅한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서민희 씨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그녀 역시 현우의 깊은 부성애를 이해하며 현우가 두 아이를 모두 키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2개월 후 현우는 공식적으로 두 아이를 모두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키우던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현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현우의 핏줄인 아이는 아직 바뀐 상황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만 현우를 보는 눈빛은 날이 갈수록 친근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현우는 이 아이들을 실수가 아닌 자신의 인생의 두 조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심장, 다른 하나는 혈연. 현우는 어느 쪽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니까. 현우는 완벽한 남자는 아닐지 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아버지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현우는
두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각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그리고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